그 효율적 시장에 대한 논리는 뭐 지금 설명이 안 돼 있죠. 근데 그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부동산 가치에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효율적 시장은 오로지 정보만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기가 언제 반영되느냐? 그 정보가 알려지는 시점에 가치에 반영이 돼요? 아니면 정보의 내용이 그 실현되는 시점에 가치에 반영될까? 실현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1년 후에 평택정이 부동산 개발된다는 정보를 지금 접하셨어. 그러면 그 정보가 바로 평택 지역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돼요? 아니면 1년 후에 삽질이 시작할 때 반영이 돼요? 그러면은, 그쵸? 정보는 알려지는 시점에 바로 가치에 반영돼요? 정보의 내용이 실현되는 시점에 가치에 반영돼? 알려지는 시점에 가치에 반영되지.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정보는 그래서 이제 알려지자마자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이거를 우리는 이제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귀고 있는 애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한 달 후에 떠날 거라는 정보를 지금 입수했어. 그러면 떠난 다음에 제가 그래요? 아니면 미리 접했으니까 접하는 한 달 전에 접한 요 시기에 반영해요. 바로 반영하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이제 지금 2달 동안 사귀었는데 2달 동안 사귀면서 들어간 비용과 그 편익을 따져봐 가지고 편익이 더 크다 그러면 제가 선수 치지. 그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은 그 한 달 동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편익이 더 크도록 또 이제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정보는 어떤 정보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그 정보를 접하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근데 똑같은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를 접한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그렇죠?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사람이 있고 실제로 개발이 진행된 다음에 그 정보를 접해서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보가 접한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시기에 따라서 정보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구분된 정보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이미 알려진 정보, 공표된 정보 있죠? 알려지고 공표된 정보를 우리는 통칭해서 과거의 정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공표되고 있는 정보 있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현재 정보라 그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내부 정보가 있어. 근데 이건 언젠가는 알려지겠지. 어쨌든 발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 이거를 미래 정보라 그래. 그러니까 정보의 종류가 지금 몇 개 있다? 3가지 있다 가정하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정보인데 이 정보의 종류가 3가지다 보니까 효율적 시장의 종류도 몇 가지겠어요? 3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 그래서 거기 책에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인데 동그라미 2번에 요거는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2번째 끄트머리에 끄트머리 정보 효율성을 의미한다. 3번째 그래서 결론이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는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정보가 여기 2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정보를 가지고 논하는 이론이고 그 정보는 알려지자마자 즉각적으로 가치에 반영되는구나 라고 보시고, 양가로 2번에 보면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 2번을 읽으실 거 없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거기에 약성, 중강성, 강성 이 3가지가 되어 있죠. 그리고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작년에 하고 올해에 약성, 중강성, 강성만 구별할 수 있으셔도 문제를 맞췄어요. 이렇게.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즉각적으로 가치에 정보가 반영되는 시장인데 효율적 시장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내용은 이제 종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중강성은 약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강성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3가지 시장이든 어쨌든 효율적 시장이니까 정보를 가지고 논하는 이론이라 그랬죠. 그 정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야 돼. 그래서 각 시장마다 반영되어 있는 정보가 있어요.
반영 정보가 약성시장은 이미 공표된 정보 있죠. 알려진 정보. 이거를 과거 정보라 그럽니다. 그럼 과거 정보는 이미 약성시장이라고 가정할 때는 과거 정보가 이미 반영된 시장이야. 그럼 과거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돼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약성 효율적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정보를 뭐다? 알고 있다는 뜻이야. 정보는 접하자마자 바로 가치에 반영되니까. 그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문제가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약성된 사람들은 과거 정보를 알고 있구나. 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지금 구성하는구나라고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 이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뭐죠? 현재 공표되는 정보 있죠? 그 공표되는 정보, 현재 정보까지 이미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간성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정보까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오픈이 됐죠? 주식시장에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슨 분석하냐면은 이제 중간성 시장에 이제 해당돼 가지고 계속 이제 객장을 보는 분들은 새로운 정보가 접하자마자 바로바로 의사결정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문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마 요 시간에서는 계속 중간성 시장에서 속해가지고 계속 끊임없는 의사결정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강성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이미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약성에서는, 중간성에서는, 그리고 강성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의미가 내포가 돼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그리고 이런 그 문제를 풀실 때 그 어떤 내용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용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식 투자 이론에 나오는 용어 중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럼 기술적 분석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에 의할 경우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은 기술적 분석이란 말은 무슨 정보를 분석하는 거냐면은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거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거. 그래서 과거에 이미 공표된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들을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이고요. 기술적 분석 그런 뜻이고, 그리고 현재 공표되는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 있죠. 여기까지 분석하는 거를 기본적 분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기본적 분석이란 말은 다시 무슨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 그렇죠. 현재 정보까지 이제 분석하는 거를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다라고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말을 만들어요. 어떻게 말을 만드는지는 좀 이따 예제를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그럼 결과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약성과 중간성, 강성이라고 이제 문제상에 주어진 시장 조건에서 결과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참여해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그럼 갑돌이라는 어떤 시장 참여자가 효율적 시장에 참여하는데 이 사람이 참여해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야. 초과이익이란 말은 정상이익 이상의 이익을 말합니다. 정상이익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고, 초과이익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받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만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들어간 정보가 있겠지. 그럼 이 사람이 과거 정보를 가지고 효율적 시장에 참여한 거야. 그럼 과거 정보를 가지고 약성 효율적 시장에 참여했어요. 그럼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얻을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약성 효율적 시장은 무슨 정보까지 반영된 시장이라 그래서? 과거 정보까지 반영된 시장이죠. 그 약성 있는 사람들은 그 정보를, 과거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시장이야. 근데 갑돌이가 과거 정보를 가지고 약성에 참여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들어간 정보하고 약성에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가 이미 어때요? 같아요, 달라? 같지? 우수해, 안 우수해? 우수하지 않죠? 그럼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남들이 알고 있는 정보 수준에서는 그보다 더 우수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정보를 가지고 약성 시장에 참여하면은 이 사람은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내는지 말씀드리고, 그럼 갑돌이가 과거 정보를 가지고 중간성 시장에 참여해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구조죠. 오히려 나중에 보면은 이제 중간성 있는 사람은 현재 정보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거 정보만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중간성 있는 사람들은 야, 봉이 들어왔다.
다 털어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럼 갑돌이가 과거 정보를 가지고 강성시장에 들어갔어요. 초과익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초과익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졸딱 망할 수도 있어.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제 짜고 치는 고수도판이죠. 네 명이 치는데 세 사람이 팀이야. 모르는 채 하죠. 세 사람은 짜고 치는 고수도비니까 정보를 이미 자기들끼리 다 알고 있죠. 내부 정보를.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의 과거 실력만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나는 신이야. 인터넷 고수도비 신이야 해가지고 참여하잖아요. 다 털리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것이지 초과익을 얻을 수는 없더라. 일리가 있죠. 근데 갑돌이가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 참여했어요.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 약성시장에 참여했어. 초과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초과익을 얻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지. 얻기가 쉽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들어간 정보는 약성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약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뜻이니까 이 사람은 정보 우수성으로 초과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현재 가지고 중강성에 들어가서 초과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가 없지. 마찬가지로 이제 논리가 생겨요. 현재 정보를 가지고 강성에 들어가서 초과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갑돌이가 그 미래 정보를 가지고 참여했어. 미래 정보를 가지고 약성시장에 참여해. 초과익을 얻을 수가 있겠지. 그럼 중강성에 참여했어. 있죠? 강성은 얻을 수가 없지. 왜냐? 강성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래 정보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시장이야. 그러니까 정보 우수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익을 발생하지를 못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언급해 드릴 텐데, 그럼 결과적으로 시장 약중강에 참여해서 초과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현재랑 미래 정보를 가지고 약성과 중강성에 참여하는 이 세 가지 경우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결코 초과익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 있죠. 그 시장은 뭔 시장이야? 강성시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강성시장은 이미 모든 정보가 다 가치에 반영됐기 때문에 정보를 통한 초과익을 얻을 수가 없는 시장이고, 그럼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우수한 정보라는 게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성시장은 정보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정보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강성효율적 시장은 무슨 시장의 논리예요? 아까 우리가 논했던 완전 경쟁 시장이야? 아니면 완전 경쟁 시장이야? 그렇죠. 강성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논리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약성과 중강성은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 여기서는 우수한 정보가 존재하잖아. 여기서는 두 가지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약성과 중강은 무슨 시장이야?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대충 써보면은 부동산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의 성질을 갖는다 그럼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당연히 틀리겠지. 부동산 시장 불안전 시장이라 그랬죠. 강성 시장 성질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주제들은 뭐냐면은 그 부동산 시장으로 접목하는 거야.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미래 정보를 가지고 참여하면은 중강성 시장인 부동산 시장은 초과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초과익을 모든 사람들이 얻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시장에 참여해도 소수의 사람만 얻어요. 이 소수의 사람이 왜 얻느냐? 그 이유를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하고 그리고 계산 문제로 연결시켜서 출제를 합니다. 이게. 최근에 네 문제가 정답 체크로 나왔을 때 하나가 25회 때가 계산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계산 문제의 가능성이 이제 갑자기 높아진 파트가 여기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쉬워. 나중에 보면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처절하게 원하실 거야. 나왔으면 좋겠다. 어차피 똑같은 계산 문제 이게 더 낫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시기가 이제 3월 달부터 돌아갈 거니까 너무 이제 거기까지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럼 요거를 그 지문으로 이제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 문제는 요걸 가지고 오지선다를 만들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요. 뭔가 추가로 적어드릴 것도 있지만 거기까지 좀 힘들고.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약성 효율적 그러면 이 말이 나오는 순간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셔야 돼. 과거 정보만 알고 있는 시장. 그래서 과거 정보만 이미 가치에 반영된 시장 이렇게 표현해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에 의할 경우 기술적 분석에 의할 경우 초과이익을 얻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지문입니다. OX. 그럼 요거를 이제 해석할 수 있으시면 돼. 우리가 이제 어저께 수능을 봤잖아요. 뭐 수능의 난이도 높은 문제가 뭐죠? 이제 그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애매한 문제, 애매하다면 좀 힘들었다는 문제. 그걸 제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컴퓨터 화면 키워가지고 한번 봤는데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국어 영역이 분명히 한국말인데 이게 완전히 다른 나라 말 같아요. 소련 말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중개사 시험도 국어가 안 되는 게 가장 심각한 내용이라 그랬어요. 산수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국어도 안 돼. 이렇게 등등. 그럼 약성 시장에서는 하면은 이미 과거 정보를 알고 있는 시장인데 출제원이 포인트를 뭘 잡았냐면 기술적 분석을 잡은 거야. 그럼 기술적 분석이라면 아까 무슨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과거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뜻이야. 그럼 기술적 분석에 의할 경우 그러면 결국 뭘 낸 거냐면 이쪽을 낸 거야. 약성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 과거로 들어갔을 때 그럼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해야 되잖아. 똑같은 정보니까. 그 작년에 보면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랬어. 이거는 틀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작년 정답이었었고 올해는 더 쉽게 냈어요. 그러면 똑같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에 의할 경우 초과이익을 얻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은 국어가 안 되는데 약성 시장에서는 똑같은 걸 시장한 거죠. 과거 정보만 알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그 기본적 분석에 의할 경우 요거를 출제하는 포인트를 잡은 거잖아요. 기본적 분석 무슨 정보가 들어간 거다? 현재 정보를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이 9가지 조합 중에서 몇 번을 낸 거야? 뭐를 낸 거야? 요걸 낸 거예요, 요거. 약성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했다는 것은 뭐 현재 정보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야? 들어간 거죠. 초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초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지. 이건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팁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똑같은 논리, 이게 조합이, 이게 약성, 중강성 조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지문이 많지가 않아요. 어차피 단어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그럼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에 의할 경우 초과이익을 얻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은 요건 X가 있죠. 똑같은 논리야. 그럼 요거를 뭘 낸 거냐? 9가지 조합 중에서 결국 요걸 낸 거야.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니까 요 라인을 낸 거구나. 요 라인을 낸 건데 기본적 분석에 의한 거니까 아까 기본 무슨 정보 분석하는 거다? 현재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지. 요걸 가지고 들어갔다는 뜻이니까 중강성에서 요걸 가지고 한 거니까 뭐다? 초과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가능하다? 이건 X가 되는 겁니다. 졸깃졸깃하죠? 지금 국어인데 좀 그렇죠? 이거를 의외로 힘들어하는 분이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면서 질문을 이제 초반에 많이 받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기출문제인데 해설을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대. 이런 식으로. 근데 그분이 이제 한 5, 6월 되면 질문 안 하십니다. 그거 쉽던데요? 아유. 이런 식으로.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에 의할 경우 초과이익을 얻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거는 이미 이제 강성에서는 결론적으로 초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논리적으로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9가지 조합 중에 강성이니까 요걸 낸 거구나. 요걸 낸 것 중에 이제 3가지 중에 무슨 정보가 들어간 거? 기본적 분석은 현재 정보가 들어간 거죠. 요걸 낸 거죠. 초과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가능하다. 이건 X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정보를 가지고 참여했어요. 미래의 정보를 참여했을 때 초과이익을 얻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이건 X지. 강성 시장에서는 미래의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됐죠. 요걸 낸 거예요. 요거. 강성에서 미래를 가지고 들어가 초과를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조합으로 하시면 돼. 그럼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미래의 정보를 가지고 참여했을 때 이 사람 초과를 얻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요건 맞지. 그럼 중강성에서는 이 조합 중에 요 두 번째 라인을 물어본 거구나. 두 번째 줄에 대한 거. 그 중에서 미래 정보니까 요걸 가지고 한 거구나. 그럼 요걸 낸 거야.
그럼 초과를 얻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조합이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9가지 조합만 나오는 거야, 지문이. 근데 강성 쪽은 어차피 없는 거니까 주로 이제 이 6가지 조합에서 이제 언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국어적으로만 연습하면 돼. 그래서 표를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제 가로치고 동그라미에 X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은 거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국어 해석이 안 되지만은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는 정도만 아셔도 지금은 석세스 하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약중강의 의미가 더 정보가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프린트가 이제 작년하고 올해 나온 지문을 한번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4번에 보면은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초과인을 얻기가 쉽다 이렇게 낸 거야. 이 작년에 이제 문제예요. 이게 작년에 틀린 걸 찾으라 할 때 이게 틀린 거죠. 굉장히 쉽잖아. 이게 1번에 나와서 해당 문제 1번에 나와가지고 벌써 해석하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이쪽 라인을 낸 것이고 기술적 분석에 의할 경우 과거 정보를 낸 것이고 이쪽을 낸 거지. 초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하셔야 돼. 쉽다 했으니까 X가 되는 거지. 금방 맞히고. 그리고 5번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뭘 낸 거야?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낸 거죠. 근데 기본적 분석을 통해 이렇게 나왔지. 그 무슨 정보? 현재 정보 이걸 낸 거잖아. 요걸 언급한 거야. 그럼 초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려야 돼. 근데 결론이 좀 뭐더라? 얻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지. 그럼 OX.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6번은 올해 정답입니다. 올해는 이제 정답으로 나온 거지만 제가 이제 이거를 수정한 건데,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공표됐다는 것은 뭐야? 과거야? 아니면 과거야? 과거 정보죠? 그렇지 않은 것이건, 그렇지 않다는 것은 공표되지 않은 정보죠? 그게 무슨 정보야? 미래 정보지. 그럼 결국 모든 정보죠? 어떤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다. OX. 5죠. 근데 올해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것도 지문은 똑같고요. 글자 하나만 바꿨어. 이거를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이렇게 냈었어요. 그럼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 지문이 맞아야 틀려 그러면. X잖아. 그래서 중강성 시장은 공표되지 않는 것은 아직 반영되지 않는 시장이죠. 올해는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정을 한 겁니다. 옳은 지문으로. 그래서 강성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다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다라는 논리입니다. 수준은 이제 이게 약중강을 참여하는 것이 만약에 객관식 지문으로 아까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언급 안 해드렸지만은 그 계산 문제 연결시켜야 되니까 지문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오지선다 중에 여기 약중강에 대한 논리가 최소 두세 개 지문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머릿속에 잘 잡아주시면은 그 다음 단계 이제 이 효율적 시장하고 이제 부동산 시장을 접목시키는 그 내용들을 또 해석이 가능해요. 계산은 어차피 스킬이니까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복잡하진 않죠. 이게 어려워요? 대체제 보완제가 어려워요? 이거 뭐가 어려워 그러면은 이제 그 공부한 시간이 오래될수록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다 잊어버려가지고 효율적 시장은 이 정도만 언급하도록 하고 그 최근 이제 바로 47페이지에 입지론이 나와 있네요. 입지론, 그 농어입지론은 이제 보지 마세요. 농어입지론은 나중에 지대론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보셔도 이제 상관이 없고요. 어차피 이제 공어입지론하고 상어입지론이고, 거의 독보적으로 상어입지론은 이제 많이 나옵니다. 매년 나옵니다. 상어입지론은. 공어입지론은 이제 원래 그 학자적인 측면에서 논하는 논리는 그렇게 빈도가 높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책에는 그렇지 않게 되어 있지만 공어입지론 중에서 계산 문제에 나오는 주제가 뭔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어요. 공어입지론에 보면 그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이 있죠. 배보 최소 비용의 의의에 나온 그 세 줄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8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레쉬의 최대 수요율이 나오죠. 레쉬 최대 수요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우리 시험은 중개사 시험에서는 배보만 나옵니다. 이 배보가 공어입지론, 고전학파, 고전입지론 중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분이야. 수능에도 출제되는 분이고, 레쉬는 거의 이제 상어입지론자이기 때문에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서에 레쉬가 나와도 안 보셔도 돼. 그냥 배보만 보세요, 배보. 배보를 보는데 배보에 대한 논리를 책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조금 더. 기본서에 나올 내용이니까 공어입지론 중에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이야.
야, 근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 되면 중개사 시험 범위를 거의 한 반으로 줄어들 거야. 시험 범위를. 좋죠, 그러면.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근데. 근데 이제 배보의 최소 비용률은 그 명칭상에서 뭔가 느낌이 오죠. 배보는 공장을 어디다 갖다 놓는 게 유일하다는 뜻이야.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장소에다가 공장을 갖다 놔라. 이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업들은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이 그 공급자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해가지고 본인의 만족감, 즉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인데 그럼 이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가장 간단한 구조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게 이윤이야. 그럼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배보람부는 뭐죠? 비용을 낮추는 게 유리하다는 거야. 아주 오래된 이론이에요. 20세기 초반 이론입니다. 대공황 터지기 전에. 그 당시는 아마 근데 운송수단이 지금처럼 지금도 물류 비용이 장난이 아니지만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배보에 대한 논리는 두 가지 내용만 시험에 나오는데 한 가지가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배보람분을 우리가 공부할 때 세 가지 이분이 공장 부지를 선택할 때, 요거는 의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주요 요인을 고려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장 부지 선택할 때 세 가지 주요 요인이, 3대 주요 요인이니까 몇 가지를 언급해야 돼? 아, 그걸 아시다니 엄청나시네. 근데 이제 나중에 튜넨으로부터 내려온 전통이 가장 중요한 걸 수송비로 잡았어요. 수송비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주제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수송비를 잡아야 되는데 배보람부는 총 수송비가 최소되는 지점에다가 공장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요 논리는 거기에 이제 48페이지 최소 수송비 원리의 요 내용이 나옵니다. 최소 수송비 원리 개념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나오죠. 거기 보면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은 여러 비용 항목 중에 특히 수송비를 중요한 걸로 봤는데 두 번째 이제 최소 수송비 지점 원료 제품 합의론 최소 지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배보는 수송비가 총 수송비가 최소되는 지점을 찾고 여기다가 공장 부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공장 성격상 이 수송비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없으면은 그냥 수송비 최소 지점에다 공장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총 수송비 있죠? 총 수송비라는 것은 책에도 잠깐 의에 읽어드린 것처럼 얘는 원료 수송비하고 뭐죠? 제품 수송비 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 가지 합이 무슨 수송비? 총 수송비 이렇게. 근데 세 가지 주요 요인이다 보니까 두 번째가 뭔가 있겠죠. 두 번째가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노동비라 그랬어요. 물건을 만들어야 되지. 그 노동비는 최소 지점일까? 최대 지점일까? 응? 당연히 소지, 최소. 왜? 비용이잖아.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좋아요? 적게 드는 게 좋아? 그러니까 비용은 최소. 여기도 수송 비용이니까 최소. 노동비도 비용이니까 최소. 둘 다 최소.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최소 지점을 비교해 봤더니 즉 수송비 최소 지점, 노동비 최소 지점. 근데 수송비 최소 지점을 A라고 한번 잡아 볼게요. 근데 노동비 최소 지점도 A라고 잡아 본 거야. 같아요, 달라? 같으면 공장을 옮길 필요가 없지. 지금 수송비 최소 지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상태야. 그러면 그 다음에 수송비하고 노동비 최소 지점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수송비 최소는 A인데 노동비 최소는 B야. 서로 다르지? 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를 해야 돼? 아니면 노동비 최소는 B를 선택해야 돼? 따져보라 그랬어요. 따져봐야 돼. 그래서 두 가지를 따져보는 게 15회 때 유명하게 나왔어. 여기까지만 비교하는 게 나왔는데 A에서 우선 선택한 게 A잖아. 그 A에서 노동비 최소점 공장을 한번 이전해볼까? 라고 따져보는 거야. 그 따져보는 거를 문제상에서 제시해 주겠어? 안 해주겠어? 조건으로. 제시해 주겠지. 그럼 A에서 B로 공장을 옮기면은 수송비 최소 지점은 포기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만큼 A를 B로 옮기면 A보다 B 지점이 수송비는 더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그렇죠. 수송비 증가분이 있을 것이고 대신에 B로 옮기면 A보다는 노동비는 그만큼 절약되겠지. 절약분이 있겠지. 그래서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어떻게 나왔냐면은 숫자로 얼마 주어졌었어요. A에서 B로 옮겼을 때, 즉 노동비 최소 지점으로 옮겼을 때 수송비 증가분이 노동비 절약분보다 크다 그랬어. 그럼 공장을 옮겨요? 안 옮겨요? 옮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옮긴다 이렇게 나왔었어. 이렇게. 그런데 A, B로 옮겼더니 수송비 증가분보다 오히려 노동비 절약분이 크대. 공장을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이거 옮기는 게 타당성이 있겠지. 비용이 더 적어지니까. 이해되세요? 그 조건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논리적으로 간단한 것만 나와. 세 가지니까 하나 더 있겠어, 없겠어요? 세 번째 것은 비교하는 식으로 낸 적이 없어요. 세 번째가 24회 때 정답 부분 여기였는데 집적이 무슨 말이죠? 집적의 반대말. 간접? 우리 이제 국어가 어려운데 그럼 직접의 반대말이 뭐예요? 간접. 오케이. 앞으로 용어. 집약의 반대말이 있어. 집약의 반대말은 뭘까요? 집약의 반대 조방. 확장의 반대말이 축소. 그리고 이 집약 있잖아. 집약. 집약이 아니라 직접. 직접하고 집적은 지금 받침이 달라요. 직접. 그래서 전화상으로 하면은 뭐라고 문자로 보낸 인간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직접. 그래서 직접의 반대말은 분산이야, 분산. 직접 모인다는 뜻이야, 직접. 그래서 이제 그 공장은 물론 이 베버라는 학자가 연구하던 그 시대에서는 완전 시장 논리를 이제 존중하는 고전학파가 유행하던 시대다 보니까 이 당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용도지역, 공법상 용도지역이 있으시죠? 주거지역, 상업 이런 용도지역 체계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생겨서 또 행정법학자가 말씀하시기에 20세기 인간이 발명하는 100대 상품 중 하나가 용도지역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데나 공장을 짓는 거야. 아무데나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공장의 성격상 한 곳에 모여있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야. 모여있는 게. 그래서 원하지도 유도하지도 강제로 하지 않는 걸고 같이 모였더라. 그럼 집적에 따른 이제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거든요. 그럼 플러스 요인과 많이 감안해서 집적 이익이라 그래. 또는 옛날에는 집적력 또는 집적 이익. 그럼 집적 이익은 최대 지점이야, 최소 지점이야? 최대지. 여러분 24회 때 마지막으로는 24회 때 기준점 집적 이익이 최소 지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익이잖아. 이익이니까 얘는 뭐다? 최대 지점이야. 그러면 이제 집적 이익이 최대 지점을 찾아요. 근데 수송비가 계속 비교 한번 해볼게요. 수송비 최소 지점이 A라 그랬어. A. 근데 집적이 최대 지점도 A야. 그럼 같지? 공장을 옮길 필요가 없더라. 근데 수송비 노동 최점이 A인데 집적이 최대 지점이 C 지점이야.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러면 어디로 선택해야 되냐? 똑같이 A에서 B로 옮겨본다고 가정하는 거야. 가정하면 이 논리는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 A에서 C로 옮기면 그만큼 수송비 최소 지점은 포기한 거죠. 수송비는 증가되겠어, 안 증가되겠어? 증가되겠지. 대신에 C로 옮기면 A보다는 집적 이익에 따른 증가분이 더 발생하겠죠. 이게 더 크대. 옮겨 안 옮겨요? 옮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오히려 옮기는 게 집적이 증가가 더 크대. 옮겨 안 옮겨요? 옮기라는 뜻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요거를 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단계별로 고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송비하고 노동비를 비교했잖아. 비교하면 승자 있죠, 승자. 승자하고 다시 요거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까지 가기로는 조합이 너무 풍부해. 그래서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만 냅니다. 왜냐하면 베보란 분이 제일 먼저 고려되는 것이 수송비 최소 지점을 찾으라 그랬어요. 찾고 그 다음에 비교되는 게 꼭 노동비랑 비교하라 그랬어.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로 요거랑 비교하라 그랬어. 그럼 결과적으로 수송비 최소 지점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수송비 최소 지점이 노동비 최소 지점과 집적이 최대 지점에 의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고찰해가지고
최적 부지를 찾아라. 선택하라. 이것이 배버의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의의사항에 나와 있는 요 정도만 가지고 24회 때 한번 문제를 하나 더 만드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24회 때 나왔던 요 내용이 15회 때 나왔던 문제랑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10년 주기로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의사항에 나온 거. 어쨌든 의미는 이제 세 가지 요인이 수성비, 노동비, 집적인데 제일 의사결정 중요한 걸 뭘로 잡았다? 수성비를 잡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려되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그렇게 내용상으로는 이제 여기까지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많이 안 나오는데 배버 이론을 논할 때 잠깐 전성기가 있는 문제가 있어요. 산업 입지 유형이야. 공업 입지 유형. 요거는 책이 없으니까 요거를 이제 없다 하더라도 이게 배버 논리로서 어렵지 않은 거라서 잠깐 건드려 보도록 하겠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48페이지에 반가로 2번 최소 수성비 원리가 나오고, 동그라미 1번 개념 방금 읽어드린 거하고, 동그라미 2번 보편 원료 그리고 편제 원료 이런 말이 나오고, 3번에 노동 지향적 입지가 나오고, 그 4번에 집적 지향 입지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이런 내용이 설명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공업 입지 유형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우선은 수성비 가지고 구분되는 공업 입지 형태가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게 제일 그나마 좀 많이 나왔던 건 이쪽 파트입니다. 수성비를 강조하다 보면은 산업 입지가 두 가지로 구성이 나눠져요. 두 가지. 이건 책이 없지만 잘 한번 보세요. 이거 하면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돼. 그러면 이제 수성비 가지고 구분되는 것이 공장 형태가 원료 지향형 산업이다. 원료 지향적 산업. 그리고 수성비 구분되는 요거랑 비교되는 게 시장 지향적 산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이제 내용상으로 딱 보신 것처럼 원료 지향적 산업이라는 것은 공장을 어디다 갖다 놓는 게 유리하다는 뜻이야. 원료 생산지에 가까운 곳에. 이해되셔요? 그러면 시장 지향적 산업이라는 공장을 어디다 갖다 놓는 게 유리하다는 뜻이야. 소비자가 있는 시장 가까운 데 갖다 놓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전부 다 뭘 통해서 나온 사고방식이다? 수성비 개념으로 나온 두 가지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에 되기 위한 이 원료 지향적 산업에 대한 조건을 반대로 표시하면은 시장 지향적이 돼. 그러니까 두 조건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원료 지향형 해당되기 위한 조건만 몇 가지 알아두시면 돼. 기본적으로. 그 중에 이제 시험에 나온 것이 유명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원료 수송비하고 제품 수송비, 이 두 가지를 비교해요. 그때 제품 수송비랑 비교되는 원료 있죠. 원료는 특별한 말이 없어도 이거를 국지원료라고 알아두셔야 돼. 국지원료 같은 말을 편제원료라 그래요. 책에 잠깐 설명이 되어 있던 것처럼 국지 또는 편제원료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특정 지역에 국한돼서, 즉 특정 지역에 편중돼서 존재하는 원료를 말해. 때문에 국지원료는 무슨 개념이냐? 생산지란 개념이 있어요. 생산지란 개념이 있으면 공장까지 가져올 때 뭐가 중요한 요인이 돼? 수송비가 중요한 요인이 돼요. 대표적으로 석유, 석탄, 철강석 같은 거야. 근데 이거 제품 수송 비교할 때 이 국지원료랑 반대되는 원료가 보편 원료야. 이 보편 원료는 물과 공기처럼 등등등으로 얘는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서든 쉽게 얻을 수 있는 원료야. 그럼 얘는 생산지라는 개념이 강해요, 약해요? 약하지. 어디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원료니까. 그러니까 생산지라는 개념이 약하니까 수송비라는 개념도 약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품수랑 비교되는 원료 소비는 특별한 말이 없어 당연히 국지원료 또는 편지원료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 그 원료 지향적 산업이 되려면은, 즉 생산지에 가까운데 공장을 갖다 놓는 게 유리하려면은 원료 수급이랑 제품 수급비 중에 어느 게 더 커야지 유리할까? 어느 게? 어느 게 더 커? 아, 이게 더 커야 되죠. 이게 더 커야지, 원료 수급이 더 커야지 원료 지향적이. 아,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경험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질문하신 분들을 제가 다 공통된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모르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도자 매수를 모르신 분들 계시고요. 이거 있죠. 어디가 더 큰 거야? 이쪽이 큰 거예요? 이쪽이 큰 거야? 이쪽이 더 큰 거죠.
여러분들 이거 아신다는 것은 지금 엄청난 기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꼭지점이 큰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의외로 이런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해설 봐도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게 더 컸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이 붙으신다는 거. 그리고 원료를 공장에 가져와서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공 과정에서 중량이 변한다는 거야. 중량 감소 산업이 나와야 될까요? 중량 증가 산업이 될까요? 원료 증가하려면 직감적으로. 중량? 감소 산업이 나와야 돼. 중량 감소 산업이 돼야지 원료 제한형이 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거를 이제 마무리 짓는 거 나중에는 요거 가지고 요 공식 가지고 이해만 하시면 돼. 세계는 언급이 없어요. 원료 지수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지문이 있었어. 초창기 공식을 자체를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원료 지수라는 것은 제품 있죠? 이게 제품과 국제 원료를 비교하는 건데 제품 중량을 밑으로 깔고 그리고 국제 원료 중량이 있죠. 국제 원료 중량을 위로 덮어. 이것도 이제 투자론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번 구조적인 걸 판단해 본 거예요. 지금은 이건 나누기잖아요. 나누기는 모든 의사결정을 뭘로 판단할까? 0으로 판단할까? 1로 판단할까? 2로 판단할까? 나누기는 1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1. 1입니다. 1은 100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일까? 100%야. 이렇게. 나중에 100%에 대한 계산도 한번 충격적인 걸 말씀드리고, 그 원료 지수가 원료 저항적이 되려면은 얘는 1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커야 되는 거야. 이게. 1을 가지고, 나누기 무조건 1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럼 세 가지를 언급해 드렸잖아.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기도 나중에는 이제 배버 세 가지 수성비 중요하고 단계별 고찰 수성비랑 노동비는 최소 집중 최대 쭉 이것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공입주용 배버 이거 문제가 나오더래 원료랑 시장 자형은 원료에서 공식만 가지고 해결해도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요거랑 요거 다 같은 말이야. 수능에도 나왔던 기출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럼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생산지야. 원료 생산지. 그러니까 원료 생산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원료다? 국제 원료가 돼. 여기는 뭐가 있었냐면 공장이 있어. 그럼 여기는 뭐가 있을까? 시장이 있는 거죠. 그럼 공장이 생산지에 가까운 게 유리하다? 원료 지향형. 공장이 시장 가까운 데 유리하다? 시장 지향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생산지에서 원료를 채굴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료를 공장까지 가져와야 되지. 뭐가 들어? 수송비가 들고요. 공장에 원료를 투입해서 뭘 만들어? 제품을 만들 거 아니야. 가공해서 제품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그러면 또 뭐가 들어? 수송비가 드는 거죠. 그럼 지금 논했던 이 원료 수송비하고 제품 수송비 있지?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더하라는 거지. 더하라는 거. 두 개를 더해. 더하면 뭐가 나와? 총수송비가 나와요. 이 총수송비가 최소 지점, 최대 지점. 이게 다 배부 이론이니까 총수송비가 최소 지점을 선택하라라고 했죠. 그러면 두 가지 합한 금액의 최소 지점의 공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조사해 보니까 원료 수송비가 킬로미터당 1조가 들어. 그리고 제품 수송비는 킬로미터당 1원이 들어. 어느 게 더 많이 들어? 원료는 더 많이 들잖아. 그럼 두 가지 합한 금액을 최소로 만들려면은 많이 드는 걸 절약해야 돼? 적게 드는 걸 절약해야 돼? 많이 드는 걸 절약해야 되잖아. 그럼 이게 많이 드니까 공장을 어디 가까이? 생산지에 가까운 데 놔둬야 돼요. 이걸 절약해야지 전체 수송비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가 더 큰 거야? 원료 수송비가 제품 수송비보다 큰 경우는 공장은 생산지에 가까운 데에 놓는 원료장 형태가 되더라. 일리가 있죠. 그리고 공장까지 가져온 원료 있잖아. 원료 중량이 이따만해. 중량 무게잖아요. 이따만한 중량을 원료를 가져와가지고 수송비 들여서 공장에서 투입해서 가공했더니 만든 제품량이 이따만해. 그럼
그 이따만한 게 요따만해졌어. 그럼 가공 과정에서 중량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 중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따만한 걸 가져올 때 수송비가 많이 들겠어요? 요따만한 걸 내다 팔 때 수송비가 많이 들겠어? 이따만한 거를 한 거죠. 그럼 중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원료 수송비가 더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결국 이 논리를 뭘로 이해하냐? 원료지수 가지고. 그 원료는 얘가 1보다 커야 된다 그랬죠. 1보다 크려면 우의 숫자가 커야 돼? 아래 숫자가 커야 돼? 우의 숫자 국제원료 중량이 이따만한 것이고 제품량은 요따만한 거야. 그래서 그 배번 논리는 이따만한 거, 요따만한 것만 이해하셔도 돼. 그럼 이따만한 게 요따만해졌다는 뜻이야. 그렇죠? 1보다 커지면은 그 중량이 무슨 뜻이다?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 사이 공장을 집어넣으면은 이따만 집어넣어서 요따만한 게 나온 거니까 중량이 줄어드는 것이고 이따만한 걸 가져올 때 수송비가 더 많이 들더라라는 뜻이지. 이런 게. 그래서 집에 계신 분이 금요일 날 한 11시에 밖에서 나가요. 술 드시러. 엄마들 모임이 있어서 제발 집 근처에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기 이제 저기 강남까지 가서 먹었으면 좋겠어. 집 근처에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출발하기 나 간다. 출발하기 전하고 들어올 때 모습은 중량이 증가돼서 들어와요. 나 간다 하고 전화 오죠. 3시에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래요. 그래가지고 먹고 와야 되잖아. 자동차 끌고 가서 이렇게. 그래서 멀리 가면 안 되겠어. 그래서 다행히서 요즘에는 집 근처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등. 아 그렇게 술을 많이 먹을 줄은 속았어. 에이씨. 아이씨. 술을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어쨌든 이제 요것이 이제 내용상. 그래서 이 3가지 조건이 어떻다? 지금 같다는 거야. 이렇게. 동일한 내용. 암기가 아니라 지금은 이런 거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고 원료수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등등등.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 근데 왜 이게 중개 업무에 뭐 필요한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중개 업무 필요하지 못한 것은 나중에 지대로는 도시 내부 구조는 들어가면 맨날 나오는 거 이건 더 심해. 이게 저게 중개 업무 혹시 중개 손님 오시면 리카도 아세요? 모르네? 수수료 더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역할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등등. 근데 이건 수송비를 강조하며 등장한 원료 장려, 시장 장려이잖아요. 수송비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노동비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저임금 산업 같은 거. 여기 책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노동비가 큰 비중을 중요하게 요소로 차지하는 것은 노동지향적 산업이라고 논할 겁니다. 노동지향적 산업. 그래서 노동비가 중요한 산업은 요즘에 제3세계로 공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공장은 서로 모이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런 경우, 이거 직접 지향적 산업이라고 논할 때가 있을 거야. 근데 그것이 지금 책에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여기까지 언급하기엔 좀 단어를 키워드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기본서 할 때 해보고 어쨌든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수송비 가지고 구분되는 원료장려과 시장장려에 대한 조건이 그나마 배보 이론에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 조건은 이제 의 가지고 정답 나온 것은 역사적으로 딱 2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조금 더 돼.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다 합쳐봤자 그 상호입조론에 나오는 문제 비중보다는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호입조론에 대한 논리가 49페이지에 이제 나오고요.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상호입조론 논리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근데 상호입조론은 이론으로 지금 언급해 드릴 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계산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지만은 상호입조론은 어쩔 수 없이 내용을 이제 풀기 위해서 지금 15회부터 이제 올해까지 총 11문제 나온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 예제를 들어가지고 상호입조론 구조가 이럽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계산이 좀 부담된다 하더라도 너무 이제 충격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래서 상호입조론이 올해도 이제 잘하면 내년도죠. 29회 때 잘하면은 한 문제는 기본으로 나오고 2문제까지 가능한 주제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물 한 잔 마셔 할까요? 예.